유럽의 팽창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위대한 발견, 새로운 대륙, 이런 멋진 이미지일 텐데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빛과 그림자, 양날의 검 같았던 유럽 팽창의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럽. 사실 지도를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심지어는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대륙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과 몇 세기 만에 전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한 기업가 정신, 새로운 기술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용감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동전을 탁 뒤지고 보면요. 거기엔 억압, 정복,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대체 무엇이 유럽 사람들을 그토록 바깥 세상으로, 그 험한 바다로 내몰았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실마리는요, 놀랍게도 유럽 대륙 그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6만 8천 킬로미터.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유럽 대륙의 해안선 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보다 3배나 더 길어요. 이 지리적인 조건이 사실상 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 대륙 안에서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굶주리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바다였던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세계 최고의 뱃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순수한 마음으로만 바다로 나간 건 절대 아니에요. 동기는 아주 복합적이었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모험을 떠나고 싶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꿈꿨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무력길을 뚫어서 돈방석에 앉고 싶었을 거고요. 당연히 황금에 대한 탐욕도 있었고, 심지어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까지, 이 모든 욕망들이 막 뒤섞여서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나와요. 왜 유럽이었을까? 왜 그 시대 최강 대국이었던 중국이 아니었을까? 사실 당시 기술력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명나라 황제가 아프리카까지 보냈던 거대한 함대는 유럽 함대랑은 뭐 비교도 안 될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왜? 답은 정치 구조에 있었습니다. 유럽은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정말 서로 잡아먹으려고 피 터지게 경쟁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요? 거대한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유럽을 바다 너머로 밀어낸 가장 강력한 엔진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들 자신들 간의 끝없는 경쟁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무대는 바다 건너 신대륙으로 옮겨집니다. 드디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만남에서 발견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는 사실 정복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걸요. 콜럼버스의 일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그들에게 아주 주의를 기울였고 금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보여주죠. 그의 항해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탐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스페인 왕실은 거의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콜럼버스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바로 금, 돈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쪽은 땅을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모든 것에 선을 긋고 깃발을 꽂고 이건 내 땅이라고 주장했죠. 이 두 세계관은 애초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결국 이 충돌은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자원쟁탈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럼버스가 길을 열자마자 그 뒤를 따라 무시무시한 정복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에르난 코르테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금에 대한 탐욕과 선교라는 명분으로 무장하고 신대륙을 그냥 자기들 소유물 정도로 여겼어요. 그리고 멕시코의 아즈텍 같은 찬란했던 문명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그냥 몇몇 정복자들의 약탈에서 대륙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 걸까요? 그 뒤에는 어떤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바로 카라벨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가 없었으면 대항해 시대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서양을 건널 수 있게 해준 그야말로 당시로 치면 우주왕복선 같은 최첨단 기술이었죠. 오죽했으면 그 설계도가 국가 기밀이었겠어요. 그리고 당시 유럽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인데요. 이게 뭐냐면 교황이 그냥 지도에다가 선 하나를 쭉 그어요. 그리고는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아직 발견조차 되지 않은 땅들을 스페인과 포르투갈 딱 두 나라가 나눠 가지라고 정해준 겁니다. 황당하죠? 마치 온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는 정말 대단한 오만함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자, 이렇게 제국이 커져가는데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거대한 팽창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 바로 그 부의 원천이 되었던 잔혹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유럽의 부를 만든 핵심 동력은 바로 삼각무역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악마적으로 효율적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유럽에서 총이나 직물 같은 공산품을 싣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거기서 물건을 주고 사람, 즉 노예를 사서 배에 태워요. 그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의 농장에 팔아넘기고 대신 설탕, 목화 같은 원자재를 싣고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이 끔찍한 순환, 이 착취의 사이클이 수백 년 동안 돌아가면서 유럽에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준 겁니다. 그럼 이 무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까요? 자그마치 1200만 명입니다. 이건 최소 추정치예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끔찍한 규모의 강제 이주였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그 1200만 명 중에서 무려 200만 명이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그 끔찍한 백길에서 병과 굶주림으로 죽어나간 거죠. 우리는 이걸 그냥 숫자로 보고 있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한 사람의 삶이었고 한 가족의 꿈이었고 한 공동체의 미래였습니다. 당시 노예매매 장부를 보면 이 비인관성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가격, 그리고 그 옆에 비고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병약함, 일 잘하는 좋은 흑인, 이런 식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고 파는 물건, 가축처럼 취급됐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기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파괴와 창조가 뒤섞인 시대의 유산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모순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콜럼버스의 교환입니다. 말 그대로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에 온갖 것들이 오고 간 건데요.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감자, 옥수수, 초콜릿 같은 게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죠. 반대로 유럽에서는 밀이나 말, 소 같은 것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고요. 그런데 이 교환 목록에는 아주 치명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이었죠.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이 질병들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순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피사로와 그의 군인들이 잉카 제국을 무참히 파괴하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유럽의 중심 로마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 중 하나인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와 가장 끔찍한 파괴가 바로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은 세계의 중심이 됐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났죠. 우리가 지금 영어나 스페인어를 세계 공용어처럼 쓰는 것도 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 아무렇게나 그어진 국경선들을 보세요. 그때 생긴 갈등과 상처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한쪽에는 인류의 위대한 보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는 이 역사.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아마 쉽게 답을 내릴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